2025년 6월 5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60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가자지구로 납치해 간 지 60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마스는 인질들을 이스라엘 가족 품으로 되돌려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이 어쩔 수 없이 가자 공습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멈출 수가 없는 일이죠. 하마스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릴 생각하지 말고 인질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되돌려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자 지구에 구호 식량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또 의약품도 들어가는 것이죠. 하마스의 상당 부분 세력을 다 잃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무기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쯤에서 가자 지구에서 손을 털고 나올까요? 전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자 지구에는 인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자 지구 주민을 향해서 방패로 삼고 또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하마스는 결국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자 지구를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하마스는 버티지 말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의 인질들을 모두 풀어줘야 합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떤 분이 댓글로 이유진 PD가 베이시스트였네요 라고 썼어요. 네. 다음 주부터 내가 오프닝 멘트 할 때 옆에서 베이스를 연주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습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자지구 소식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군이 열심히 가자지구를 향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요즘엔 주로 칸 유니스, 이스라엘 남쪽인 것 같아요. 그 인근을 타겟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IDF가 칸 유니스 이제 포위적으로 삼아서 작전을 진행했는데요. IDF에 따르면 칸 유니스에서 100개 이상의 로켓 부품과 기타 군사 장비가 보관된 무기 저장 시설을 찾아내서 해체했다고 합니다. 해당 작전으로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고요. 그리고 테러 관련 시설과 군사 시설도 추가적으로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가자지구에서 수백 개의 폭발물 그리고 또 무기들을 이스라엘 군들이 엄청나게 발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폭발물이고 어떤 무기들이 얼마나 발견됐습니까? 일단 발견된 거는 수백 개의 폭발물과 폭발 장치 그리고 무기들이었는데요. 폭발 장치는 먼저 UNRWA 운루와 자루에 숨겨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IDF에 따르면 이 자루가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자루인데 가자시의 세자이아 동네에 있던 학교로 사용되었었던 건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또한 800개 이상의 폭발물과 무기들은 주거용 건물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에서 IDF가 며칠간의 작전을 한 끝에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가자지구 안에는 이렇게 폭발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폭발물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 측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돈 전차 작전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군이 장소를 이동하거나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피해 상황들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자 북부 자발리아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해당 길목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이제 3명의 군인이 사망했고요. 차례로 사망한 군인은 20세 리오르 스타인버그 상사, 20세 오펙 바르하나 상사, 그리고 22세 오메르반 겔더 상사였습니다. 이 3명은 모두 기바티 여단 구대대에서 복무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2명의 군인이 중상, 그리고 9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그동안 이렇게 들여보내는 것들을 하마스가 중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나눠주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 하마스가 중간 착복이라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빼돌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 미국 주도의 구호단체가 직접 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또 나눠주는 과정에서 워낙 막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난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쏘고 심지어 뭐 탱크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저렇게 이 구호물자를 잘 나눠줄 수 있을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스라엘 군이 쐈겠지, 발포했겠지.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군인이 쏜 게 아니라면서요? 네, 해명을 통해서 사건 당시 가자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항공 감시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언론들이 보도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요 사태라는 것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사상자도 없었고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발생한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로 확인되는 드론 영상을 IDF가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이 아닌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들이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적십자는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마스일까요? 이번에 또 하마스는 아니고 다른 이제 괴한들도 많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적십자가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이라고 칭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해당 건의 총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요. 그리고 하마스도 이번에 뻔뻔하게 이스라엘의 학살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그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 저렇게 자기네들을 난민들을 향해서 동족이죠. 총을 쐈는데 이걸 또 이스라엘이 쐈다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이렇게 그 전 세계 언론들 특히 그 미국 언론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진실과는 정반대로 엉뚱한 이 내용으로 이스라엘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허커비가 또 뭐라고 또 한마디 했다고 그러네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번에 허커비가 해당 보도들은 거짓이고 그리고 그 유일한 출처가 하마스 테러 조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해당 언론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보도를 충실히 하겠다는 그 다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덧붙여서 이런 무모하고 무책임한 보도가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폭력을 조장한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워싱턴 총격 사건과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또 한 번 일어났던 반유대주의 범죄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조현영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가짜 보도, 가짜 뉴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 언론이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게 반유대주의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반유대 사건이 또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5월 21일 날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워싱턴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고 또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일어났어요. 어떤 범죄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네, 이번에 콜로라도 볼더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집회에서 한 남성이 화염병과 급조한 화염 방사기로 집회에 나온 이들을 공격해서 12명이 이제 부상을 당한 그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테러 용의자는 45세의 이집트 국적자인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으로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솔리먼은 1년 넘게 해당 테러를 계획을 했고 근데 처음에는 총기 난사를 계획을 했지만 이민자 신분이다 보니까 총기 구매가 거부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휘발유랑 유리병을 활용해서 화염병을 제작을 집에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화염병 16개를 추가적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미국으로 이민하는 그 무슬람 국가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그 날짜 어기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불법 체류해서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이게 범죄를 일으키고 그 범죄가 주로 이제 반유대주의 범죄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 학생들 유학생들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사상 검증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좀 많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나저나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하고 지금 계속해서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핵 협상에서 미국이 이란에게 일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방안이 이란 핵 문제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이란이 전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잠정 조치를 취한 그 제안인데요. 다만 이후에는 이란 자국 내에 있는 그 모든 핵 농축을 중단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 없이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의견을 고수하는 듯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요즘 계속해서 또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 5월 31일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IDF는 레바논 남부의 데이르 알 자라니라는 지역에서 헤즈볼라 로켓 사령관인 모하마드 알리 자물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물은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로켓 공격에 연루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헤즈볼라가 가자 남부에서 테러 인프라를 재건하는 노력에 동참한 인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1일에도 또 역시 헤즈볼라를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날은 또 헤즈볼라 대원들이 여러 명 사살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먼저 IDF는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아르노운 지역을 공습을 해서 헤즈볼라 대전차 부대원 1명을 사살했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또다시 공습을 해서 레바논 남부 아이타 알샤브 지역에서 헤즈볼라 포병대의 테러리스트를 추가적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바빠요. 가자 지구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전쟁을 하고 또 지금은 또 시리아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시리아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했다고요? 네, 이번에 시리아 남부의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의 골란군을 향해서 로켓 2발을 발사한 것인데요. 다행히도 그 두 로켓 모두 개활지에 떨어져서 부상자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 해당 공격은 2024년 5월 이후로 시리아에서부터 처음으로 공격된 로켓 공격이라고 하는데 시리아 과도정부 알샤라 집권 이후로 처음 공격한 그 로켓 발사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스라엘 쪽 피해가 없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도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갑시다.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보복 공격했겠죠?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군의 포병과 전투기들이 시리아 남부에 있는 시리아 정권 소유의 무기고를 공습을 했는데요. IDF는 시리아 정권이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대 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IDF는 이스라엘 국가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에 맞서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뉴스 검색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부에 조현영 기자가 와서 이제 또 이야기할 텐데 지금 가서 베이스 기타를 갖고 와서 아예 2부에 우리가 그 대화하는 동안에 베이스 연주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능 안 하겠죠? 네. 오늘은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بنات تستشهد اي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داخلين الارض متطاولين وكا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한 가운데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뉴스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물고 뜯고 15분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영 기자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지구 안에서 난민들을 향해서 이 구물자를 계속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들어간 그 구물자를 갖고 들어간 단체가 미국 구호 단체예요. GHF라고.
이 구물자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이 탱크를 동원해서 그 난민들을 향해서 막 발포를 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가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뉴스를 내보냈는데 이게 가짜일 수가 있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짜 뉴스가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현지 매체죠.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제 특종을 했는데 특종은 아니고 이제 CNN, BBC가 보도한 가자 주민 발포 탱크 진주는 가짜 뉴스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대에 그 GHF 시설 그 인도적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그 인근에다 CCTV 그 시간대를 완전 타임라인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이제 그 됐고 그 무장 그 어떤 교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 이게 IDF가 안보 통제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하마스가 탈취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제로 그 물자 배급하는 그 주민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얼굴 표정을 한번 보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해맑고 맑습니다. 그 이제 GHF 저 사진들이네요. 예. 네. 그리고 저런 사진이고 또 그 다음 사진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렇게 밝죠. 이게 지금 미국의 GHF가 그렇죠. 나눠줄 때 그 구품 받는 난민들의 표정들이네요. 그렇죠. 저게 이제 여기가 이제 행복하게 이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저게 탱크와 뭐 기총부사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건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GHF도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첫 주 동안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다라는 건데 CNN, BBC, 스카이뉴스 전 세계 외신은 일주일 내내 하마스 몇 명 죽었다, 발포 있었다 막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DF도 실제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 지역 외 GHF 지역 외곽에서 이제 하마스의 무장대원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외곽 500m에서 이제 어떤 경고 사격이나 교전도 약간 약한 강도의 그 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을 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운라가 배급할 때 문제는 하마스가 다 탈취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교전을 그거를 이제 오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미국에서 그래도 그 메이저급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CNN,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데. 예, 허커비 대사가 신속하게 보도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내용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발 보도를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출처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류 매체를 맹비난했고요. 그 명예훼손적 주장, 이른바 피해 비방이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언론사는 반드시 이거 가짜 뉴스를 철회하고 사과하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GHF의 노력 덕분에 민간인에게 500만 끼의 식사가 무사히 제공됐다라고 하면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제 성토를 했죠. 그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마스는 입만 열면 구라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 벌고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데가 하마스인데 하마스가 발표하는 그 보도 내용 가지고 보도 자료 가지고 이렇게 CNN하고 BBC가 방송을 하니 CNN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난민들을 향해서 발포해가지고 30여 명이 죽어 이게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9시 뉴스에. 반박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엔 양비론, 그 다음엔 결론은 안 내. 그렇게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그 메이저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이렇게 버젓이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거 보고 이 뉴스 보고 반유대주의 범죄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앞서 이제 이유진 PD가 이제 설명한 건데 이게 1일 날 이제 반박 보도가 나왔고 일주일 내내 이제 여기서 발포가 있었다. GHF 그 인근 시설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같은 날에 6월 1일 같은 날에 미국 콜로라도 볼더시에서 이제 그 친이스라엘 행사라고 했는데 이게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노련층이 와서 이제 인질 석방해라.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여기다 대고서 이제 이집트 출신의 불법 체류자 모하메드 솔리만 40대 중년이 거기다 대고 이제 화염병 던지고 화염방사기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2022년 방문 비자로 입국했다가 이제 여러 차례 만기가 돼서 워크 퍼밋이라고 하죠. 노동 허가증인데 그것도 만료됐어요. 이제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디글디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짜 뉴스를 보고선 아 저게 전투 명령이구나 하고선 반유대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죠. 약간 조건반사처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실제 현지 안보 싱크탱크에 따르면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제 국경을 완전 거의 개방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파악이 안 돼요. 근데 테러 전문 그 워치 이런 감시센터에 의하면 IS 계열 테러리 한 1,000명이 들어왔고 AQ 계열, 알카에다 계열이 한 1,000명 정도 잠입해 있다. 어디서 어떤 세포 조직으로 다음 테러 타격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런 방송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Q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의자 45세는 그 일반적인 폭력 테러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상관은 있죠. 근데 최초 보도 나왔을 때 MBC나 주로 현지 미디어는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유대인을 이걸 약간 희석시켜서 보도를 했어요. 최초 24시간은. 시간을 딱 지나고 보니까 이제 신원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죠. 왜냐하면 FBI에서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용의자 신원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거 용의자 신원 발표 안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마스발 그 피해 비방, 가짜 뉴스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펴지면 지구 저편, 미국, 서방, 유럽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반유대 혐오 범죄가 이제 벌어지는 이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번 테러 상태가 굉장히 이게 뭐 테러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전파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 기자님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실보다 팩트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그러니까 이게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게 이런 거는 관점을 집어넣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7, 8명이 같이 이제 밥 먹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이 브레드 TV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을 한다니까 갑자기 한 친구가 나는 이스라엘 정말 싫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가자 지구에 그 난민들을 그 구호품을 나눠주려고 미국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들이 총으로 쏴가지고 수십 명. 이걸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더라고 저한테.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딱히 이렇게 썰만하니까 쐈겠지 이런 말은 못 하겠고 당황해서 이러고 일단 그냥 얼버무리고 왔는데. 이 조 기자님하고 이준 PD가 이런 진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주는 거를 내가 듣고 갔으면은 내가 그 친구들한테 인마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하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를 1972년에 있었던 뮌헨 올림픽 때 그때 그 테러 집단이에요. 팔레스타인 피에로의 이 소속 테러 집단이에요.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살해한 거 테러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10월 7일 학살을 이제 1974년 용키푸르 전쟁에 이게 대비해서 하는데 10월 7일 학살의 어떤 판박이는 사실상 평행이론은 1972년 뮌헨 올림픽 검은 9월단 테러 사건이라는 것이죠. 11명이 토막살인했죠 그때. 근데 이윤주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보는 올림픽에서 최초로 팔레스타인 전환운동 반이스라엘 테러를 글로벌 매체로 송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었던 이런 가짜 뉴스가 그때 최초로 일어난 거죠. 1972년에. 그래서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발 테러에 대한 법적 단죄보다는 제국주의 박해를 받는 피해자로 규정하는 상징으로 이용해요.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테러를 저질렀을까 이런 온종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테러 세력이 아닌 저항운동가, 해방 전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준 국가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테러를 언론을 통해서 송출하면서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고 이른바 이게 글로벌 매체로 펴지는 홍보 전쟁, 인지 전쟁의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아키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10월 7일 가자 전쟁하고 유사점이 이겁니다. 자 사실상 10월 7일 학살 사태로 하마스의 전략은 뭐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테러 학살을 키부츠에서 저질렀죠. 여러 이제 뭐 말로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짓을 덜고 이제 가자 지구로 도망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면은 이제
국제 극좌 언론, 주류 미디어를 이용해서 봐라, IDF가 이스라엘 군이 우리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학살한다. 우리 병원을 폭격한다. 우리 학교를 폭격한다. 우리 앰뷸런스를 폭격한다. 어린아이를 죽인다. 베이비킬러. 이게 지금 미국 평균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IDF가 베이비킬러. 유아 학살하는 아주 악독한 제국주의 주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쟁을 종료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맨날 휴전 협상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원래 시초가 1972년 유엔 그 검은 9월달 사건에 어떻게 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고 테러를 봐야지 맨날 뭐 팩트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면 또 낭비가 돼요, 시간이. 왜냐하면 거짓 뉴스를 반박하려면 거기에 동등한 숫자 강도의 반박 보도가 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짓 뉴스 나오고 그냥 뭐 없었던 척하고 쓱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그게 무한반복되니까 이 흐름과 역사를 조금 우리 시청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72년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행동이고, 이스라엘이 항상 패배하는 건 군사적으로는 이기지만 항상 PR 전쟁, 홍보 전쟁에서 깨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홍보 전쟁에서 깨지고 있었죠. 사실상 그래서 여론이 반등한 겁니다. 악행은 IDF가 훨씬 많이 저질렀는데. 하마스가. 그렇죠. 하마스가 악행을 많이. 하마스가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제가 좀 약간 정신이 없어요.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악행은 저질렀는데 이제 항상 이제 IDF가 요금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그래서 시가전 전문가인 존 스펜서 교수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정을 안 해요. 또 베이비킬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리 한번 뽑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CNN이나 BBC가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하더라도,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언론도 CNN과 BBC 뉴스를 인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뉴스를 보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 CNN이나 BBC보다도 우리나라 언론이 거기다가 더 감정, 그다음에 어떤 휴머니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더 아주 이스라엘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그런 헤드라인, 그런 논조의 기사를 쓰니까 창피하게도 제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미넨 올림픽의 그 테러를 저질렀던 그 주동자 검은 9월단이 그때 11명을 죽이면서 거의 뭐 전 세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또 몸집도 많이 키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72년 그 미네는 올림픽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건의 또 테러를 많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제 검은 9월단은 이제 아라파트가 수장으로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반개 테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또 설명해드리겠지만 PLO 산하에 지금 파타당이 있죠.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금 수반 그 집권 정당이고, 그 정파의 무장 테러 세력이었어요. 검은 9월단이. 요즘엔 그게 변해가지고 막 알락사 여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게 족보를 이제 알아야 됐고, 그럼 아라파트의 지시로 검은 9월단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 1973년 3월 수단 미국 외교관 2명을 납치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에 방문한 이스라엘 골다메이어 총리를 암살 시도를 했고요. 1974년 9월 텔아비브 뉴욕 노선 항공기 화물칸에 폭발 테러에서 그때도 테러 88명이 사망했어요. 이거 뭐 연도로 뽑자면 엄청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고강도 테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얻어냈느냐? 유엔은 그때부터 반유대주의로 조금씩 반유대주의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유엔이 이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온주의를 일종의 인종차별로 규정짓는 일반 결의안 3379호를 이제 통과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온주의가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시온주의인데, 요즘에는 시온주의가 이제 인종차별로 규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차별이 시온주의다라는 공식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PLO는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대표부와 사무소, 준국가 대우를 받은 거예요. 유엔에서도 어떻게 인정을 해줬냐? 준국가인 참관국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약간 국가 건국 전 단계죠. 거기서 일개 테러 잡범이 유엔의 이제 준회원국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테러 사태. 이걸 테러를 계속 저지르니까 이거를 단지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 결과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그 당시 냉전 시절에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의 그 수호자인 미국은 왜 이걸 방치했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시 시절에 그 중동 지정학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이걸 왜
그 테러를 갖다가 그냥 눈 감아주고 못 본 척을 했는가? 그게 핵심이 뭐냐면 당시에 1973년에 이제 용키푸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고 수습하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이집트가 소련 공산편에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랍의 정서를 배려한다는 목록으로 PLO 테러를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 카바를 대준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냉전 시절에 중동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 주도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랍 정서를 잘못 이용하면 이집트나 이런 데가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무장 테러를 약간 방치하거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렇게 좀 덮어주는 걸 미국이 했고 소련은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부터 이제 이 검은 9월달을 약간 대리 세력처럼 활용했어요. 중동에서. 그래서 거기서 테러 물자, 군수 병참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9월달 아랍파트는 미소 양쪽에서 삥 뜯는 이런 시차팔이 그 수익 구조를 완성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연결됐다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수장 아라파트가 주도하는 이 테러가 하도 계속 일어나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차라리 이렇게 그 국가로 인정해주면 좀 테러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오슬로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아라파트하고 또 이작 라빈 이스라엘 총리하고 불러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게 두 국가 해법을 이때 이제 얘기가 냈는데 그때 당시에 두 국가 해법에 서로 동의를 했어요. 이작 라빈 이스라엘 총리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도. 그러면은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 두 국가 해법에 동의하면 더 이상 이제 테러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 테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냉전이 이미 이제 종식됐고 90년대니까 이제 미국 일극 체제니까 이제 당시 이제 클린턴 행정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 테러를 지정학적인 도구로 쓰지 말고 그러면 정식적인 국가가 되면은 이 국가 해법이죠. 그 팔레스타인 국가가 인정되면 이제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테러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도로 이거 입구 해법을 관철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랍파트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무슨 소리 합의에 서명만 하고 합의 이행을 할 때쯤만 되면 이제 그때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이행을 계속 방치해서 30년 동안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진정하게 테러리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국가 해법을 해야 된다는 명제가 마치 종교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야. 바이든 행정부까지. 그래서 그런 이제 구도가 현재까지 그 당시 잘못 뿌려진 어떤 결과값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결과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유대인 합의 이행하라라고 아랍파트한테 강조하면 그때 테러를 일으켜서 또 분위기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국제사회의 기부금과 원자금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아랍파트의 그 다음 세대죠. 그게 지금 저희 이제 브레티브에서 자주 다뤘던 PH권 파타당의 수반이 아바스가 어떻게 보면 후계자예요. 아랍파트에. 그리고 하마스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산이죠. 그 아랍파트의 그 명을 받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합의 준수하면은 판 깨고 테러 일으키고 그다음에 원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무장 테러 노선을 승계 발전시켜 왔고요. 그 과정에서 글로벌 미디어는 하마스의 시체팔이 홍보 대행사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바스도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90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가짜지구발 가짜 뉴스가 미국의 CNN과 AP통신 그리고 영국의 BBC까지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이 주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도 이제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이렇게 이 프랑스와 영국, 유럽 쪽에서 이 가짜 뉴스를 다루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시체팔이 그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강경하게 친이스라엘 정권이다 보니 노선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이제 새로운 지정학 질서가 펼쳐진 거예요. 트럼프 2.0에 무슨 일이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밀국 체제가 약화되면서 특히 이제 러우 전쟁으로 유럽이 분열이 되고요. 그래서 남부 유럽이 지금 지중해권으로 좀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이쪽이 이제 새로운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삐삐 공작으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아사드 정권을 후원했던 러시아도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리아 중동에 이제 권력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 권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기회창이다 하고 이때다 하고서 이제 덤벼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정학 질서가 바뀌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과거 제국주의 아닙니까? 제국주의가 또 들어오면은 아랍 그 정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탈을 썼냐? 박해받는 팔레스타인 저항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팔레스타인 커즈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에서 이제 영국이 프랑스가 이러한 거고 아니나 다를까 BBC가 이 가짜 뉴스를 대서 특필합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왜 진출을 하려면은 또 팔레스타인의 그 정서를 이해된다. 아랍의 정서는 그래도 팔레스타인이 미워도 그러니까 같은 아랍이기 때문에 약간 동정적인 여론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그 수용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이제 힘이 떨어졌던 팔레스타인 시체파리 수익 구조에 새로운 고객이 나타난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다시 중동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거의 친팔레스타인 그런 저항 운동은 약간 아랍 정서에 기반해 있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그게 이제 극좌 LGBTQ 친환경 사교 집단, 그러니까 PC 좌파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예전보다 폭발력이 더 세요. 이제 같은 극좌파의 큰 빅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또 다시 이제 강대국들의 국제 정치의 먹잇감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제 피해 비방이 새로운 형태로 이제 저에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범죄가 이제 정의로 또 둔갑되고 그다음에 강간이 사랑이 되고 죽음의 생명으로 둔갑한 팔레스타인 죽음의 테러 네트워크가 또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2.0이 돌아왔는데도 이 시스템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거든요. 그 가면 프리 팔레스타인 외치고 막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거기 꼭 같이 보면은 성소수자를 그렇죠. 응원하는 그런 깃발도 같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레인보우 깃발? 예, 그렇죠. 무지개. 팔레스타인 깃발과 무지개 깃발이 같이 행진하더라고요. 서로 초록은 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죠 이제 이 반유대 테러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인 그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뭐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핵 협상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플랜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악시오스라는 좀 중도 좌파 매체, 미국 매체에서 이제 찔끔찔끔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그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유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이렇게 쟁점인데 미국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저농축 우라늄은 이제 평화적 민수용 원전 발전이죠. 그러니까 핵 무기용 고농축이 있고 그거 고농축을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겠다. 근데 허용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내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투르키에 등이 모여가지고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산해서 이제 민수용으로만 써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건데 핵 연료를. 근데 고농축은 핵무기니까 그거는 완전히 제한하고 여기서 만드는 저농축만 써라.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당연히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IAEA 세계 원자력 기구의 또 승인 과정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허용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역제안을 또 건 거죠. 어떻게 했냐? 영내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을 달았냐면 이란 영토 내에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산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고 미국 현지에서도 반발 여론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농축 우라늄을 받아 쓰고 그거를 또 재처리해가지고 핵무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감시 감찰할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의견이 지금 미국에서도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금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이 별로 이렇게 진전이 없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지난 10년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과 그 맺었던 JCPOA 핵 협정과 별다르게 차이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결론을 내려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난 31일 날 이제 이스라엘 채널 12하고요. 12뉴스하고 이제 영국의 가디언 매체 칼림스트가 이제 공동으로 참여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제이크 설리반 전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와 내가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는 형태가 과거 트럼프가 폐기한 2015년 오바마 JCPOA 포괄적 공동 핵 합의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옳았다는 걸 트럼프가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자기 그 민주당 정권의 핵 정책을 지금 옹호하고 있고, 이어서 뭐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얘기하냐면 기존 민주당 정권의 핵 협상과 차별화를 강조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도 저희가 이제 뷰리티브에서 이제 허드슨 연구소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오히려 JCPOA보다 더 계약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안보 싱크탱크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 이 협상 기조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동안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란과 진행 중인 그 핵 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하는 바를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트럼프의 이런 식의 해법, 군사적으로 결국은 하고 말 것이다,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 우리는 트럼프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거 매우 환영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국민들도 그만큼 이란이 핵을 완성하게 되면은 큰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최근에 라스무센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유권자의 57%는 이란 핵무장 저지를 위해서 군사적 조치, 공습을 지지하는 걸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0% 미만만이 핵무장 저지를 위한 군사적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57%는 거의 60%에 달하니까 과반 이상이 이제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 이제 찬성 여론이 있는 것이고, 정당별로 이게 조사한 걸 보니까 공화당 지지자의 73%, 민주당 지지자의 50%, 무당파 48%가 이란 핵 개발 제거를 위한 군사적 옵션을 찬성하는 거 나타났어요. 이게 꽤 여론조사가 전화조사, 설문조사하고 온라인 설문으로 동시에 했는데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미국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해서 한 건데 오차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3% 미만이고 신뢰 수준이 95%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는 것이죠.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 진영 안에서는 오히려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도 진짜 그렇게 큰가? 마가 진영 안에서 그렇게 분열이 있는가 했더니 그게 소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료 몇 명이 좀 반대하는 거고, 고립주의 성향이 좀 반대하는 거고, 또 마가 진영이 어떻게 보면 뭐 요즘 표현대로 뭐냐면 이제 농객, 터커 카를슨 같은 이제 인플루언서들만 이제 이란 공격을 반대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보기에는 이게 더 마가 진영 전체가 반대하는 거 아니야라는 저도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유권자들은 찬성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이론가들, 그 농객들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잘하면 이란 폭격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싶은 우려가 들었는데, 이 어떤 전체 유권자 조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고민 없이 정치적인 어떤 피해를 안 보고선 이란 핵을 때릴 수 있겠다라는 여론이 지금 형성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그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공격해도 좋다라는 거를 공화당이 몇 프로요? 73%. 공화당이 73%, 민주당은 50%. 50%.
무당파는 48%. 이 무당들 얘기하는 건 아니죠. 중간. 아, 그 중간. 당이 없는 무당. 무당. 무속인이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까 얘기해서 야, 미국에도 무당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몇 퍼센트야? 48%. 48%. 야, 이 뭐 이 정도면 평균 치면은 거의 한 55% 60%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립주의 성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게 소수 정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번 조사로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란 국민들도 차라리 그냥 미국이 빨리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아요. 이란 사람들도. 아유, 오늘도 뭐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하실 얘기는 더 있겠지만 예. 오늘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겠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